이 세션 발표 토론 맡으신 분들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밖에 발표 토론자 계시면 안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 손님들께서도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선배님이 여기 부위원장님 하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 실버튼 의원님. 토론자 김엘리 선생님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전 70주년 학술회의 정전 70년 다시 평화를 큰 주제로 한 토론 두 번째 세션,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남북관계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께 큰 존경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대주제는 정전 70년 다시 평화, 이렇게 정하게 희망적인 제목을 붙였는데, 작금의 국제 정세는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성으로 봐서는 제목을 고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전 70년, 다시 전쟁? 물음표. 계속 확장만 강조를 하고, 핵잠수함이 계속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제주항에 들어왔다. 이러니까 북한은 꼭 거기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쏘고, 미사일 쏘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무슨 군사훈련을 또 강화하고, 이러면서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면 미 합참의장이 얘기했듯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추진해왔던 통일부의 원래 설립 목적은 피스메이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피스키핑을 위한 것이고, 피스메이킹을 위해서 그동안에 69년부터 지금까지 5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통일부를 이번에 완전히 내일 발표한다는데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남북대화 사무국은 회담과 하나, 총무과 하나, 서무과 하나, 두 개 것만 남기고, 이거 일단 들리는 소문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 내용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류협력 기능도 대폭 줄이고, 그리고 대신 그동안에 인도 협력국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북한 인권 무슨 실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거론하고 공세적인 심리전까지 편다. 통일부에서 대북 심리전까지 수행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은 지금 현재 617명인데 그거를 120명 내지 150명 잘라낸다. 한 450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일부는 일을 할 수 있다. 피스메이킹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통일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77년에 통일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쪽 일을 쭉 했습니다만은 이제 통일부 기능을 그렇게 축소하고 나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 프로세스를 꿈을 꿀 수는 없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제2의 정전협정을 다시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의 주제 제목은 어디 갔어? 잠깐 다르구나. 전환계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평화네트워크 대표로 계시고 지금 현재 한겨레 통일 가면서 평화연구소죠. 네.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정욱식 소장께서 발표를 하신 뒤에 네 분이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는 세 분 토론하는데 90분 줘놓고 여기는 토론이 네 분이나 되는데도 지금 80분에 끝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자로서는 이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분씩 발표 못합니다. 15분씩 끝내고 그다음에 토론하신 분들도 7분이 아니라 뭐 6분 정도로서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넘어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80분 만에 끝내려면 그리고 80분도 아니네요. 지금 4시 10분 전이기 때문에 이걸 5시까지 끝내려면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먼저 토론하실 김엘리 교수님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오신다는 연락은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토론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무진 총장님 부탁합니다. 15분입니다. 예? 예? 아니 대필한 거 아니죠 이거? 알겠습니다. 누구처럼? 예. 그럼 자기 거니까 20분짜리 15분으로 줄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정욱식 대표도 대필한 거 아니면 15분으로 줄여주세요. 대필하고도 박사 되더구만 뭐. 네. 네.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인 그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 관계를 해고, 진단, 예측, 처방 이렇게 4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그 미소 양극 체제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 영내 국가들의 갈등 요소가 크게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90년대 초 공산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미국의 단극 체제가 잠시 동안 유지되었지만 곧장 일본과 중국의 부상으로 잠재있던 그 동북아 지역의 불안 요소들이 수면 위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동북아를 지배해온 갈등은 그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동서의 이념적 갈등, 민족 간 배타성 갈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고통을 받았고 정리되지 못한 아픈 과거는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동북아와 남북관계 질서 변화를 위한 역사적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0년 초 미중 관계 정상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소위 동북아 지역의 대탕트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한반도에서의 대탕터는 남북한 모두 국내 정치의 권력 강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 기회는 뒤로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80년대 말 국제사회 탈냉전 입구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북미 간, 북일 간 교차 수립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990년도 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사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흡수 통일을 우려한 북한의 기존 입장 되풀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90년대 이루지 못한 북미, 북일 교차 승인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김정일, 클린턴 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됨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교차 승인에 따른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또다시 뒤로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2차 북핵 위기 이후 2005년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논의도 정리되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내졸전과 한미의 대북 정보 오판으로 인해서 육자회담이 교착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의 일입니다만 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평화 관계 정상화를 위한 판문점과 평양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인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키디드에서의 함정이 현실화되는 느낌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 연대해서 인도 태평양선을 기준으로 대중 포위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미중 간 디커플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전략으로서 디리스킹의 목소리를 내곤 했지만 중국은 디리스킹 또한 대중경제의 연상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모습이 투키디드에서의 함정으로 이어진다면 두 나라의 종말이 아닌 전 세계의 종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최근 앨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 가운데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은 두 나라의 재앙이고 세계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꼭 상기했으면 합니다. 작금의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남북한의 연락 채널이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은 서로에 대하여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 관계의 최정상에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일상화되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기시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계기시마다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식 전성절 70주년을 맞는 이 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포단을 불러놓고 사회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 일대 북중로의 신냉전 구도 형성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측입니다. 과거 경험적 사례를 되돌아보면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 단계 한반도 관련된 주변국의 정세에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세한 변화를 예고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중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오약성이 나타나고 북일 간에도 비록 탐색 수준이지만 접촉의 흔적이 보이곤 합니다. 북한도 내부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하면서 북중, 북러 국경지역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대규모 선수단 파견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선절 7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사절단이 방북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북한에서 고위급 군사 방러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어쩌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트래비스 킹 입영이 판문점 지역에서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선전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협상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킹 입영의 송환에 고위급의 방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움직임은 줄곧 변화 예고와 상반된 길을 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정세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변화를 무시하는 것인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인지 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간의 갈등 봉합 국면에도 민주자유 인권을 외치면서 대미 평양 외교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포위 전략의 선봉을 자처하면서 굴욕적인 한일 관계, 과유불급의 대만 문제 언급,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등 미국의 희망사항을 다 들어주는 4대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국익을 중시하는 균형 외교, 실용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꼭 상기했으면 합니다. 둘째, 국익 중시의 실용 외교를 건강을 하면서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체제 지향을 위해 균형 외교의 우선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과 한중 간의 협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는 궤변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셋째, 다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반쪽 평화입니다. 종합회 정세현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화와 협력에 의한 만드는 평화가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를 위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라는 선후관계의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이라는 담대한 대화제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평화체제를 강조하고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강조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에서 비핵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줄였습니다. 예. 야, 확실히 본인이 쓴 논문인 것 같습니다. 20분을 15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1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내가 오늘 지금 양문진 총장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문장은 짧고 액센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경축사를 경축사라고 발음 못합니다. 갱축사라고 합니다. 8.15 갱축사에 가라고. 예, 뭐 고향이 그쪽 비슷하니까 양산 뭐 그다음에 거제 뭐 액센트가 같을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그 빠뜨린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중석에서 질문하실 분은 배포된 이 질문지 여기다 질문을 쓰셔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그 질문지 그대로 댕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발표 도중에도 토론 중에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중석에도 질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정욱식 그 대표도 20분을 15분으로 줄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양문진 총장님처럼 10분으로 줄이면은 그만큼 플로우해서 토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힘들게 돌아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렸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꼭 15분 해야 되겠어? 자, 부탁합니다. 예. 최고의 발제는 가장 짧은 발제다라고 하는 예, 우리 정 장관님의 위임을 받아서 가능하면 10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정전 체제의 문제점, 또 평화 체제의 필요성, 또 이제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지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우리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는가 관련해서 이제 좀 돌아보고 또 단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좀 멀리 보고 좀 한반도 문제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북핵 문제로 한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도대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깊게 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세계의 절반은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돼 있는데 걔네들은 왜 그 동네는 왜 비핵지대가 됐는지 좀 넓게 보고 뭐 이런 어떤 시기다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취지로 약간 좀 삐딱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전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성찰과 또 이제 그 혁신 또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충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종전선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가짜 평화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좀 정치적인 공세를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 정부의 인사들은 현 정부가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거보다 훨씬 심한 사고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현 정부 여당은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고 정책도 냉정적이에요. 정책도 대결적이고 냉전적인데 그러면 전 정부와 여당은 어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냉전적 사고와 냉전적 국방 정책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기를 하고 성찰을 하지 않으면 뭐 4년 후에 어떤 정부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탈냉전 사고의 이제 상징은 종전선언이죠, 그죠? 예. 냉전적 국방 정책의 상징은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던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그죠? 남북 정상회담 차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역대 최강의 군비 증강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이중 사고의 전형을 보이는 것이죠. 예. 서로 모순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추구하면서 평화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중 사고의 전형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지금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인가? 현재도 그런 담론이나 그 사고방식이 여전히 강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 정부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와 현 정부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데 현 정부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기대할 것도 없다. 그 상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전 정부를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역대급 환대에서 근친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분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을 지나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국채로 삼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자유주의를 구원한 건 핵무기다 이렇게 어떤 책에 쓴 적이 있는데 김정은의 생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원할 것은 핵무기다. 2019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 의한
그런 어떤 국가 전략을 쭉 짜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1세션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북한의 핵포기 이런 얘기들은 이제 더 이상 예, 당분간은 가능하기 힘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포기할 것이냐? 예? 예.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그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제가 시간상에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예,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태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군축이 실종됐습니다.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 이 공론의 장에서 군축이 실종됐어요. 이거는 한반도의 한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냉전 시대에 가장 군비 경쟁이 격화했던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화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0~50%가 더 많아요. 예, 예.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최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반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군축이란 말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또 비핵화와 뭐 평화협정, 평화체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 논의들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과감하게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겁니다. 비핵화를 포기하자. 비핵화를 포기해야 핵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비핵화 협상에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다르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또 정권마다 달라요. 예?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비핵화가 없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절반 이상은 비핵무기지대입니다.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 이 비핵무기지대는 하나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없는 것 갖고 헤매지 말고 국제 규범화되고 있는 비핵지대를 한반도 핵 문제의 중구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지대는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남북한은 핵무기를 안 갖는 것이죠. 갖고 있는 건 폐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한반도 핵 문제의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비핵지대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또 붙어요. 뭐가 붙느냐? 미국 등 5대 핵보유국은 뭐예요?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법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한반도 비핵지대의 기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이제 기초를 잡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가칭 이렇게 이제 명칭을 말씀드려보자면 한반도 비핵지대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핵화 평화협정 이 관계를 가지고 옥신각신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뭐 동시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뭐 선후 관계나 이런 그 뭐 사전 조건의 관점이 아니라 비핵지대와 평화체제를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약칭으로 한반도 비핵평화협정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뭐 군축 이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좀 떠들어 왔습니다만 요즘 같이 지난 제가 생각에 2017년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 출범 이후에 군축이란 말이 정말 이렇게 인기가 잃어가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일종의 좀 넛질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2021년 그 11월 초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회의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남북한이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좀 산림협력을 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자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한반도의 상공에 미국과 한국 전투기가 한 250대가 공중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궁금해서 도대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이 5일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기간 동안 내뿜은 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까? 뭐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미국 측자를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전 소나무 40만에서 50만 그루를 심어야 그 5일 동안의 군사훈련에서 내뿜은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오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런 말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이게 실전적인 위협이라는 건 지금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군사 분야가 거대한 구멍은 남아 있어요. 이 기후위기 대처에 있어서. 예. 군사 활동 자체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죠. 작년에 세계 군사비가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과거에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탄소 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매년 1,000억 달러씩 그 제공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한 번도 안 지키고 있었어요.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이고 군비 경쟁이 막 격화되니까 기후위기 협력 자체가 주변화되고 있어요. 예? 뒷전을 밀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어서 이 군사활동 자체가 기후위기 대처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좀 갖게 되면 이 군사 강국을 향한 열망을 좀 식힐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사회자 요구를 잘 들어주시네요. 한 가지 토론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토론자로 지금 원래 예정돼 있었고 토론문까지 보내셨던 성공회대학의 김엘리 교수께서 지금 오늘 행사 세미나에 참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오시게 됐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관표 전 주일대사님의 토론하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6분씩 토론하는 걸 7분으로 늘려드릴게요. 남관표 대사님은 원래 직업외교관이죠. 주일대사 하시기 전에 문재인 정부 초에 그 국가안보회의 NSC의 2차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대사를 하신 직업외교관의 눈으로 본 이 한번도 주변 정세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출로를 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마이크를 넘깁니다. 부탁합니다. 7분입니다. 정세현 장관님,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정말 큰 선배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두 토론자께서, 두 발표자께서 너무 시간을 또 잘 절약해 주시는 아주 임팩트 있는 발표를 해 주셔서 제가 부담이 큽니다만은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좀 가미하는 것에 제 역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되새기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임시적이고 과도적이고 또 잠정적인 질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벌써 70년을 흘러왔고 또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간에 남북한 간에 아주 치열한 군비 경쟁과 또 최근에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 핵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게 끌고 있고 우리도 안보 문제에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뭐 해외의 미디어나 해외의 관료들을 접촉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 남북한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어렵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남한과 북한은 테크니컬리 at war다. 한반도는 전시체제다.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스스로 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서는 빨리 이러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종식하고 종전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발표자, 토론자들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에서 제가 상대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다른 나라 언론과 대담을 하고 했던 그런 거를 중심으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어떻게 하다가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는데 이 종전선언은 원래부터 지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이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고 또 한국과 미국 간에도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견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이 종전선언이 종전선언을 하자마자 뭔가 종전선언에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가 그대로 발휘되는 것인가. 그래서 미국이나 외교부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정전 체제도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평화 협정에 관한 그런 것이 된다는 그거고 이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측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이다. 그 정치적인 선언이고 그것은 전쟁을 끝내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우리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그 의도인데 이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궁여지책입니다. 다른 게 잘 되고 있으면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대화가 막히고 핵 문제에 남북 문제에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제기함으로써 종전선언을 선언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화협정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화하는 과정까지 가는 데서 뭔가 양쪽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 핵 문제 해결의 계기로도 또 좀 활용하고 또 하나는 종전이 되면은 이제 아까 해외 언론인 해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한국이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 정도의 종전협정이 있느냐, 종전선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뭔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한미연합사를 뭐 해체한다든지 뭐 한미 동맹에 뭐 관계되는 이러한 거하고는 또 별개의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합쳐서 이렇게 접근하는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입장 표명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핵 문제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1분 남았어요. 그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접근 방식은 이거는 핵 문제는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이라는 그 목표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정국식 그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핵지대와는 또 다른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핵무기가 있으면은 한반도에 우리가 그 핵무기가 실제로 사고나 또 오판에 의해서 사용될 가능성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마찰 이런 것이 다른 나라는 가지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게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을 찾는 거로 또 교류와 협력도 우리 안보리가 지금 저희 말하고 있는 국제 안보리 제재 체제 하에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슨 뭐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제재 압박을 갖다가 해달라고 뭐 다닌다는 식의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동맹국이 유사시 동맹국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간 오버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자, 다음 토론은 서주석 전 국방차관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서주석 국방차관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두 번째 문민 국방차관입니다. 첫 번째 문민 국방차관은 김영삼 정부 초 1993년이죠. 그때 국방대학원 교수로 계시던 정준호 교수께서 문민으로서 처음으로 국방차관이 되신 적이 있고 이 서주석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차관 하셨군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NSC에 있었죠? 그때는 국방비서관이었나요? 한번 수석 네? 비서관이었습니다.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예, 외교안보 수석.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던 국방문제 전문가죠. 민간인으로서는 원래 이제 카이다 국방연구원 출신인데 7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각박하게 쪼아대는 게 다 청중에 계신 여러분들 발언 기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주덕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서 토론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그 민간인 출신 차관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제 위에도 아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들도 대부분 다 민간인이었고,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민간 차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양 총장님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 관계, 또 우리 정우식 대표님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에 관한 여러 발표에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그 정우식 대표께서 전 정부의 한계, 냉전적 국방정책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적인 주문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발표문을 중심으로 양 총장님에 대한 제 토론을 하고요. 정 대표님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총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정전체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제안한 게 4자 평화회담입니다. 저도 그 단계적 개최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말에 4자 회담을 우리가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응해서 제안한 적이 있죠. 당시에도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 또 북미평화협정 의제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북핵 문제 해결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협상이 진행된다면 여전히 4자 회담이 중요한 어떤 제도적 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비슷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오랫동안 진행된 북핵의 고도화, 또 최근에 더욱 심화된 북한, 미국 간, 또 남북 간의 불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남간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전선언도 아마 종전선언을 위한 그런 국제적인 협의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현 정부가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 양 총장님께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며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세 가지를 패키지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북핵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근 북한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 국가를 표방하고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고 핵 협상을 거부함과 함께 계속적인 핵 개발, 핵 대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핵 동결이 과연 당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려운 만큼 저는 비핵화 목표와 더불어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 원칙에 대한 성의 있는 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북한과의 불신 문제, 북한의 남북 관계를 지금 국가 간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같은 북한의 부정적 입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북핵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방도로서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 억제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전쟁 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니까요. 그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와 동시에
안보 상황의 관리 차원에서 그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는 사실은 뭐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요.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부터 한미 간에 계속해서 SCM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서로 합의해온 그런 문안입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노력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구체적인 얘기들도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의 관리에 좀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시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핵 문제 대책뿐 아니라 재래식의 군비 통제 방책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 합의가 올 초에도 그 무인기 사태 등등에서 파기도 거론되고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도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이 적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사격이라든지 또 훈련, 일정 규모의 훈련, 또 비행 금지 이런 것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관리의 초석으로 군사합의에 대한 지속적 이행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옥시 대표님 말씀하셨던 아까 우리 군비통제 정책, 군축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미 정 대표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가 군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냉전적 국방 정책이 아니라 탈냉전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식의 그런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국방 정책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단순한 군비 강화뿐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는 좀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된 군사력 강화라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군축보다는 군비 통제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한 간의 9.19 군사 합의의 그 협의와 합의 그리고 이행에서 우리가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 토론자 그 구성의 권한은 참 절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못 오셨지만은 김혜리 교수는 학계를 대표하고 이 남관표 대사님은 외교. 그다음에 우리 서주석 전 차관님은 국방문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그러니까 학자와 관리들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하실 이승환 전 평통사무처장님. 이분은 통일 관련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지금도 통일맞이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직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었죠. 제가 그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있을 때 이승환 처장이 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편리를 많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8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앞에 1부 토론하고 지금 2부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이 차별성이 거의 없고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뭐 토론을 짧게 그 정리하는 게 이 뭐 전반적으로 좀 예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7분 이내에 그 얘기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전체제 70년을 맞는 뭐 저희 개인적인 가장 그 좀 씁쓸한 감회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단 그 평화에 대한 비관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비관적 현실주의가 사실은 뭐 거의 우리 사회에 흘러 넘쳐 나고 있는 것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씁쓸한 소회입니다. 일단
정전 체제 70년을 주제로 얘기를 해본다면 뭐 우선은 이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 자체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일부 뭐 보수적인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전 체제 자체가 사실상 평화를 보장해 왔고, 특별히 정전 체제 이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비관적으로 현실을 안주화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만연해 있는 게 지금 뭐 가장 씁쓸한 이 현실입니다. 정전 체제가 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 전쟁의 당사자인 이 전쟁 당사자들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뭐 그 핵심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탈냉전 이후에 북한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핵에 기초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짜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반대편에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교차 승인을 이루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중국 문제나 뭐 이런 등등 국제 관계에서 이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니라 이 사실상 이 하위 변수, 종속 변수로 보는, 그리고 북한은 강제적으로 어쨌든 어떤 변화를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을 규정해 왔던 것이 북한에 대한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런 그 적대 관계 청산이 안 되어 왔던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결국은 핵을 통한 북한의 생존과 발전 전략,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 두 개가 맞부딪히면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온 거가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체제를 하려면 비핵화가 필요한데 비핵화는 잘 안 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비핵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또 평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잘 처리되지 않는 이 아주 세 개의 문제가 공고하게 하나로 이렇게 꽉 맞물려 있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했었는데 뭐 실제로 하노이 실패로 좌절했던 거고요. 하노이 실패는 뭐 기본적으로 이 존 볼튼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사실은 사전에 이 북한의 김영철이 미국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전 실무적인 조율이 거의 끝나 있는 상태고 다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의 보수 전략가들이 이미 회담을 노쇼로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가서 뭐 김정은의 여러 가지 애걸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무산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노이 회담의 이 실패가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면 돌파로 경사하게 만들었고, 경제와 안보, 핵을 교환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게 된 거고, 그때부터 사실은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반이 중단됐기 때문에 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남북 관계가 근친 증오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논지를 연장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무슨 이어달리기 또 무슨 담대한 구상 뭐 이랬는데, 본질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는 이거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남북 관계에
고려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억제 만능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결국은 이 북한이 미우니까 그대로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춘다. 이게 에곤바가 얘기했던 이 적을 향해서 가야지 적과 등을 돌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뭐 전형적인 그 반대에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이 정부에 기대하기는 전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남북 관계 위기가 심화되면 다시 협상의 길이 열린다는 이런 이상한 공식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 뒤에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우발적 위기가 실제적인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시민사회의 현 국면의 위기 관리 노력도 한계나 제한이 명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의미 있는 노력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정적이고 관성적이고 결코 바뀌지 않고 있는 워싱턴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변화를 끌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는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 세 분의 문제 제기 내지는 그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발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순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청중석에서 들어온 질문을 소개하고 그것까지 묶어서 발표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들어온 질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좌절됐는데, 다시 추진한다면 개선할 점과 이어갈 점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컨티뉴티와 체인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계속 이어나가고 무엇은 또 살짝 바꿔서,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양무진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건 아마도 서주석 전 차관님께 그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9.19 군사 분야 합의 2.0을 만든다면, 지금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까지 가서 남북의 국방장관들이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체결했는데, 그거 지금 다시 발전시키기 위한 2.0을 만든다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 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준구 선생님이십니까? 맞습니까? 네.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아까 자꾸 뭐. 정욱식 소장님한테 온 질문입니다. 2022년 8월 김정은이나 북쪽이죠. 북쪽이 핵 선제 사용 5대 강령을 발표했을 때 우리의 슬기로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슬기로운 대처는,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찍으시고 괄호 속에 당시 정부는 침묵했더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추사체로 쓰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판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왔네. 두 번째 질문은 북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후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또 교류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북핵을 인정한 후에 북한의 개방 약속을 얻어낼 수는 있겠는가? 그건 정욱식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또 서주석 차관님께 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스푸트닉 이상헌입니까? 이상헌 기자입니까? 이상현 기자입니까? 7.18 7월 18일 날 있었죠. 한미 핵 협의 그룹 이른바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활성 회의에서 확장 억제 강화 표방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1. 핵 2. 미사일 방어 바로 MD 3. 재래식 무기겠죠.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통합 억제가 미국의 의도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중러와 군사적 갈등 소지 괄호 열고 MD 미사일 디펜스 MD 괄호 닫고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분담금 증가가 예상되는데 맞는 얘기인지 여쭙습니다. 자, 있습니다. 남광표 대사님한테는 왜 질문을 안 해줍니까? 대학생이네요. 민재입니까? 민재? 질문. 북한과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평화가 한반도의 전체주의 해체하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하에서 체제 하에서 실현 가능한가? 이건 누구한테 이거 혹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북한 전문가 아니에요? 왜? 뭔지 몰라요? 북한과의 그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평화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과연 그 실현 가능하냐? 북한 연구를 지금 몇십 년을 해놓고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보고 그다음에 이거 또 있어.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예. 자, 그러면 블루에서 제기된 질문을 포함해서 토론자 세 분이 제기한 질문 내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5분 남았습니다. 두 분이서 토론하는데 답변하는데 세 분이서 5분씩 쓰십시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광표 대사님의 그 말씀 중에 종전선언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한 것은 좀 앞뒤가 조금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전과 후는 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기 단계 이행의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접근했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대화가 상당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대화 복원의 마중물로서 이것을 종전선언을 이 전략적 접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서주석 차관님의 이런 사자의 평화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사자 평화회담이 있어가지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부분과 평화체제 부분을 핵심적으로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성과가 없다 손치더라도 4개의 국가가 무엇을 바라는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이것도 나름대로 성과를 볼 수 있는가 보이고 그다음 제가 제시한 중에서 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동결 이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상에서 지금 이제 그것이 상당히 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한반도의 한국이 원하는 평화체제 문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이 원하는 소위 관계 정상화 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은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원칙은 동시행동 이렇게 해야만이 좀 시간을 가지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시험이 걸리더라도 먼저 현재 핵에 대한 동결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미래 핵에 대한 폐쇄,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좀 뭐랄까 현실적이 아니냐 이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말씀해 중에서 평화에 대한 비판 여론 뭐 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 섭섭한 느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비행기와 낙하산을 이야기할 때 좀 진보적인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다면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낙하산 문제를 만드는 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저는 이런 평화에 대한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분단적 극반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비관하게 되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플로우 여자에서 말씀한 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충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성과 개선 말씀했는데 뭐 개성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너무 지나치게 선 북미 관계, 후 남북 관계에 좀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북미 관계가 좀 잘 된다면은 비핵화 평화 좀 자동적으로 올 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4.27과 이런 그 평양선언이 있어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못 얻던 법제화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개선점이다. 그 다음 주에 북한과의 안정적 적극적 평화, 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 초에 공산권의 붕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의 종말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회랑과 왔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북한 전체주의 측면 이것도 한꺼번에 한 건 쉽지 않지만 서서히 대화하고 남북 간의 교류에 되면은 교류선상에서 북한이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를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면 점차적으로 개방도 또 확대되거나 그런 측면, 전면 단계적 측면에서도 언제든지 대화 교류를 하면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나름대로 북한 체제 안정을 주면서 나름대로 평화 통일을 가는 과정을 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무슨 뭐 또 있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이 북한 체제가 이 좀 뭐랄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이러한 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비핵화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분단 체제 극복보다도 분단의 고착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이 나름대로 개방하게 된다 하면은 비핵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 봤을 때 북한 체제가 안정화돼야만이 북한은 나는 개방 기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이 안정화되는 데에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공산국가, 폐쇄국가가 개방개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 북한과의 수교입니다. 미국과의 수교입니다. 중국도 72년 닉슨 방문이 있었지만은 79년에 미중 수교를 확실히 하기로 결정해놓고 78년 연말에 개방개혁 정책인 4개 현다 방침을 당의 방침으로 정했고 그 이후에 지금 쭉 개방개혁을 계속한 뒤에 한 결과 지금은 소위 G2 국가까지 됐고 미국이 겁을 내는 그런 대국이 됐습니다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수교 문제가 미국과의 국교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미 수교 같은 데다 희망을 주지 않고 비핵화하라고만 압박을 하면은 저거는 계속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명 질문을 받으신 정욱식 소장께서 아까 세 분 토론자의 문제 제기 플러스
청중석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잘 나가던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하노이 노드이라고 하는 충격 때문에 이제 좀 좌절되는 그런 부분들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정은의 입장에선 하노이 노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한다면 그해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정상들 간의 번개팅이 있었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김정은이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노이 노드는 충격이었다고 한다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정으로 트럼프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판문점에서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트럼프는 8월에 연대하면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김정은은 오케이 그러면 8월 달에 북미 실무회담에 응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7월 말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는 평화의 약속을 나누고 돌아서서는 외세와 연합훈련을 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예. 근데 이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거든요. 예. 철저하게 그 이후로 벌어진 과정에서 이제 무시를 당하고 그게 가장 극렬하게 보여준 게 8월 16일 날 조평통의 담화였죠. 예.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흥미로운 건 그때 조평통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담화예요. 남조선과 더 이상 상조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조평통이 담화를 내놨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담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선할 점, 이어갈 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황당한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발 종전선언하고 전작권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전선언과 전작권 한수에 대한 어떤 이 집착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평화에 이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종전선언을 거쳐가야 평화를 간다? 종전선언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선언은 굉장히 어처구니없게 시작되기도 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평화운동하는 제가 종전선언을 마다할 리는 없겠죠. 근데 그게 하나의 도구마가 되어버리면 시야가 흐려지고 다른 어떤 상상력, 실생력이 굉장히 제약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전작권 한수 같은 경우에 당위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특히 2019년 여름에 그 8월 연합훈련 관련해서 정부의 논리는 전작권 한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때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종전선언과 전작권 한수를 갖다가 어떤 이제 민주 평화 진영에서 이게 도구화하다 보니까 다른 상상력들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이제 북한의 핵사용 5대 강령 이 부분 관련해서는 슬기로운 대처 관련해서 쭉 읽어보면은 5분 넘고 있어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건들면 됩니다. 제발 건들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북한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일부 때 나왔습니다만 핵전쟁이라는 게 꼭 계획된 전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전쟁입니다. 인간의 오판이나 오인, 기계의 오작동에 의한 어떤 핵전쟁의 가능성이 냉전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서로가 억제를 추구하되 그 억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당면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답변했어요? 네? 예. 이거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서주석 박사님 마지막. 예, 첫 번째 질문하셨던 9.19 군사합의의 2.0 버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에서 지해 공해에서의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사적 긴장 완화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의 구체적 부분의 첫 단계 조치로서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과 여러 가지 JSA 비무장화라든지 GP 일부 철수라든지 등등의 그 조치들을 담아서 적경적 부분을 이제 규정한 게 9.19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아마 다음 단계로 간다면 저는 9.19 군사합의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논의가 진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 가자. 그리고 남북 간에 군사 직통 전환을 열자 이런 합의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좀 더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왔던 군사공동위원회 관련된 부분, 또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 나왔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할 일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안정과 군사적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군사공동위원회 부분까지는 저희가 남북 간에 합의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진전이 된다면 아까 우리 정옥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왜 계속해서 군비를 우리가 증강하고 현대화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북 간의 군사 구조 속에서 북은 일단은 전략 무기로 달리고 있죠. 우리는 핵무기가 아닌 비핵무기, 재래식 무기로 첨단 기술 무기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장차 한국의 통일까지도 상정한 그런 한국의 안전 보장을 생각할 때 일정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재로도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논의들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아마도 2.0으로 간다면 그런 쪽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질문하셨던 스푸트니크 기자님 질문은 NCG에서의 그 확장 억제 강화 부분입니다. 근데 확장 억제라는 자체가 원래 억제는 당연히 북한의 핵 개발 또 핵 전력, 핵 무장화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확장 억제가 포함됐을 때는 핵뿐 아니라 비핵 무기들도 포함해서 억제 수단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전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속에 지금 질문하셨던 통합 억제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같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다 보면 확장 억제의 수단으로 얘기되는 MD와 관련해서 당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좀 더 지역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드 논란 때처럼 지역 국가하고의 중국하고의 또는 러시아하고의 그런 논란까지도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MD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우리의 MSAM, LSAM 같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저는 일정하게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식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미 총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무슨 요구서가 날라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개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다음에 협상에서 아마도 우리에게 보다 큰 어떤 지불 요구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세미나는 한 2시간 미만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뾰족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은 못 됩니다. 그러려면 밤샘 토론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지금 밤샘 토론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다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새로운 작은 주제들이 계속 지금 떠올랐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또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이런 회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종전 70년
다시 평화 이 대주제를 걸고 두 번째 그 세션을 전개했던 전환한 게 국제 질서와 남북 관계에 대한 토론을 이걸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학술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